타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11장. 셰릴 역시 그녀 자신을 공동의존자로 규정한다. 셰릴은 꿈에 그리던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했다. 남편이 성중독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남편의 성중독 현상은 포르노에 빠지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들과 강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셰릴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누구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알아요. 결혼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셰릴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성중독자라는 것을 알았다. 셰릴의 첫 번째 반응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났고, 그러고 나서는 남편과 남편의 문제를 걱정했다. 친구들은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다. 하지만 셰릴은 남편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도움이 필요했고 그녀를 필요로 했다. 남편은 변할 거야 라는 기대도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과 함께 가꾸어 가고 싶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익명의 성중독자 모임에 참석했다. 그 모임은 AA와 유사한 12단계 자조 모임이었다. 그러나 셰릴은 성중독자 가족을 위한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사적으로 누군가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싫어했다. 잘 나가던 패션 모델인 셰릴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일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을 보내는 것도 귀찮아하며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난 후에야 셰릴은 자신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다른 여자들이 남편을 찾는 전화를 하면 그녀는 자신이 직접 통화하려고 했다. 남편이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늘 집에 머물러 있고자 했다. 남편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자 했다. 또한 남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불평하기 위해,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일들을 보고하고 남편의 상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중독자 가족을 위한 모임의 후원자에게 자주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하거나 속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셰릴은 점차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외부 활동과도 담을 쌓았다. 지나친 걱정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창피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 후로도 남편은 여러 차례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고 셰릴의 친구들은 그런 남편을 떠나지도 못하면서도 그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계속 신세 한탄만 하는 셰릴에게 좌절감을 느꼈다. 남편의 얼굴만 봐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욕밖에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 곁을 떠날 자신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감시하는 것 외에 남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한참 후에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부엌칼을 들고 남편을 쫓아다녔던 그날 밤이 제 삶의 전환점이었죠. 셰릴이 그때를 떠올렸다. 정말 제 밑바닥을 본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악을 쓰고 사납게 화를 내며 집안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죠. 그때 갑자기 제 자신에 대해 깨닫게 되었죠. 처음으로 말입니다. 나는 이미 미쳐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남편이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사건이 있은 직후 셰릴은 성중독자 가족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모임을 통해 자기 자신과 통제력을 상실한 자기 모습이 공동 의존 상태에 빠진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녀는 지금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이전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좋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상당히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 의존이 반드시 그렇게 강렬한 상황들을 통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공동 의존이 항상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크리스텐은 기혼 여성으로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으며 직계 가족이나 확대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나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데 크리스텐은 자신을 공동 의존자라고 생각한다. 크리스텐이 말하는 자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영향을 받고 동시에 자신도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행복하다면 저도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죠. 그러고 나서 저도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당혹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책임을 느끼면서 남편이 정상적인 기분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 역시 걱정하고 불편해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저는 남편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애를 쓰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남편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텐이 말을 이어나갔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요. 부모님, 아이들, 집에 온 손님들까지요. 어쨌든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맞추느라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죠. 저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공동 의존이라고 부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태는 아니지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한 성직자는 사람이 직면하는 공동의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몇몇 사람은 전적으로 공동의존자다. 그리고 우리 중 몇몇 사람도 약간이지만 공동의존에 경향을 띈다. 지금까지 제시한 공동의존 사례들은 흥미롭기도 하며 다양한 경험들 중 대표할 만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들이다. 또한 이 사례들은 공동의존의 중요한 관점들을 한 가지씩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한 가지 사례만으로는 공동의존자 또는 공동의존 경험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제대로 포착해낼 수 없다. 공동의존은 복잡하게 얽힌 현상이다. 사람들 역시 복잡하다. 사람들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저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공동의존 때문에 심하게 고통을 받아 심신이 쇠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그친다. 때때로 주변 사람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공동의존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공동의존 상황을 드러내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것들을 관통해내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다. 그것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그것은 주변 사람, 즉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성 중독자든 폭식하는 사람이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공동의존은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들,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려고 대응해온 방식과도
연계된 문제다. 알아놓은 모임의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검증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